늘 말씀드리지만 받아들일 수 한도 내에서만 받아들이세요. 안 되는 건 또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귀에서 맴 돌아요. 그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거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30일부터는 마스크 실내 권고사항으로 바뀌었네요. 대중교통하고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학원도 아마 권고사항이 될 것 같은데 쓰시죠 웬만하면. 그죠? 여기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 꽤 되시네. 그죠? 3,600만 명이 걸렸다는데 총 지금까지 사망자는 36,000명. 걸린 사람 대비 사망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야 되나? 거의 이제 독감 수준 비스무리한 거죠, 그죠? 근데 걸리면 무지하게 아프다 그러더라고. 저도 지금 아직 안 걸렸는데 입방정 떨면 안 되는데. 저희 가족만 한 거예요. 저희 친가, 처가 다 걸렸는데 딱 저희 가족 4명만, 저 와이프, 딸 둘, 딱 4명만 안 걸려요. 대단하죠? 큰 놈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예요. 걸린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도 안 걸려요. 그치? 저도 그렇고. 저는 술까지 마셨는데 안 걸려요. 걸린 사람. 너무 자신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렇게 입방정 떨어가지고 또 걸리려나? 그러면 안 되지. 뭐 마스크 권고사항이 있다. 전 당분간은 쓰고 다닐 거예요. 대중교통이다. 지금 밖에서는 해제됐잖아요. 그래도 대부분 다 쓰고 다니죠. 특히 애들은 이거 마스크 벗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본 얼굴이 드러나니까. 그죠? 다 마기꾼으로 살았었는데, 마스크 사기꾼으로 살았었는데. 근데 마스크를 좀 벗어야 누군지. 보통 우리 이렇게 누군가를 모르게 하려면 눈을 가리잖아요. 근데 이걸 가리는 게 훨씬 더 누군지 판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가려버리면 이 하관 구조가 그 사람을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작년 합격자 모임을 갔었는데 누구신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누군지. 다 마스크 쓰고만 본 분들이라서. 그렇죠. 다 지우셨네? 네. 대리행위 보고 있어요. 방식 봤어요. 자, 두 번째 하자를 봅니다. 하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의 대리행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대리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거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우리가 흔히 악의 또는 과실이라고 하죠. 그걸로 지금 이게 무효냐 취소냐 영향을 받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해요. 문제는 그 하자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요. 당연히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왜? 행위하는 놈이 요 놈이니까. 요 놈이 잘못해, 요 놈이. 물론 그 결과는 얘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착오를 해야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을이 사기를 당해야 갑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고 병이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원칙 유효하죠.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되잖아요. 이때 상대방은 얘예요. 얘는 상대방의 대리인이야. 근데 얘를 기준하는 거야.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단 말이죠. 또 이중매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리하죠. 갑이 이렇게 땅을 사와라. 을이 병하고 매매했는데 이게 제2매매야. 제1매매가 이미 있었어. 근데 제2매매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적극가담을 얘를 기준한 얘를. 제2매수인 갑의 대리인 을이 적극가담을 하면 갑이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을의 적극가담 사실을 갑이 설령 몰라도 그 을의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이게 116조 1항이 됩니다. 이렇게 대리행위 하자는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이 뭐가 있죠? 의사의 흠결이 뭐예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그 세 가지죠.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다. 악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즉 과실이 있을 때 그 유무는 누굴 표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해라. 이 항은 지금 보지 마시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의의가 있고 2번의 판단 기준에 양가를 본 원칙이 있죠. 대리인 표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로마자 반가로 1번.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해야 된다. 병이 갑을 사기강박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다.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해야. 사기강박을 누가 당해야 되냐? 대리인이. 그래야 취소권이 생긴다. 또 로마자 2번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대리인이 모르고 있어야 착오가 되고 이때 취소권은 당연히 갑에게 생기고 로마자 3번 상대방의 배임적 이중매매. 자, 병이 땅을 정에게 이미 팔았는데 제1매매 다시 갑의 대리인 을과 제2매매를 했단 말이죠. 이때 이 상대방의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해야 그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된다. 이렇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 되는 구체적 예, 세 가지 정도. 로마자 반가로 1번, 로마자 반가로 2번, 로마자 반가로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로마자 반가로 1번과 로마자 반가로 3번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16조 2항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 두 번째 거 불공정한 행위. 갑이 을에게 물건을 사와라 뭐 이렇게 시켰는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가 돼버렸어요. 불공정한 행위. 근데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불공정한 행위 요건 중에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 피해자가 누구냐? 얘예요, 얘. 그러니까 얘가 궁박, 경솔, 무경험해야 불공정한 행위가 되느냐? 아니다. 대리인 기준 하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만은 본인 기준으로 해라. 궁박만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하고 경솔했는지 무경험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했는지 여부만은 누굴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조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민법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시험에 잘 나오죠. 외웁니다. 궁박은 누굴 기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궁본 경무대. 궁본 경무대.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일단 대리 행위 하자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인데요. 을이 갑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갑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되고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돼요. 본인의 능력은 문제되질 않아요. 왜? 본인은 행위하는 게 아니잖아. 행위는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대리인의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대리인은 의사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야. 지난번에 사자를 설명드릴 때도 만취한 사람에게 일 부탁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의사결정을 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 능력이 문제예요. 근데 이 행위 능력에 대해서 117조를 만들어 놨어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조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가끔 행위자를 의사로 바꿔서 출제를 해요. 대리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대리는 뭘 요하지 않아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조문의 의미를 이해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야. 제가 최연소 합격자가 중3이라고 그랬었어요. 중개사 최연소 합격자가 지금까지 중3이 있었어요. 중3. 15살이죠. 그죠? 미성년자예요.
자, 중개사 자격증을 딴 미성년자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을이 땅을 팝니다. 갑수의 땅을. 근데 이거 법률행위죠.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을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갑수의 땅을 팔을 때, 대리행위를 할 때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당연히. 갑수의 땅을 파는데 을 부모 동의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필요 없죠. 결국 미성년자 등이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 받는 것은 미성년자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동의 받으라는 거지, 타인을 위한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7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갑의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원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동의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즉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요걸 했다는 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117조의 의미를 흘러 구체적으로 요렇게 출제라, 요렇게 마지막으로. 서설에 양가로 1번 있고 오른쪽 2번, 그 다음에 2번에 양가로 1번. 제한능력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가로 2번. 본인 갑 또는 제한능력자 을의 대리인의 법정 대리인, 을의 부모 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을이 계약을 할 때 제한능력자라는 것을 이유로, 즉 을의 부모를 동의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요 갑하고 미성년자인 을 사이에 수수료 계약을 따로 했네. 근데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 원인관계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을이 갑하고 수수료 계약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죠. 저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을 자신의 계약이잖아요. 저 동의를 받아야죠. 만약에 이것도 동의를 안 받았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양가로 3번이죠. 다만 본인 갑과 미성년자인 대리인 을 간의 기초적 내부 관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본인과 대리인 사이 별도의 계약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면 부모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을이 갑하고 수수료 계약을 할 때는 을의 부모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근데 안 받았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결국 을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요 조문은 요 대리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리행위만. 을이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할 때만 117조가 적용이 돼서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117조의 뜻이 됩니다. 됐죠? 요 세 가지,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이렇게. 자, 결론.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그 정상적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대리행위를 하면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갑에게. 어떻게? 직접. 을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을이 계약을 했다 갑이 직접 한 거하고 똑같고, 을이 돈을 받았다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5번 대리행위 효과, 1번 이행 청구권, 뭐 대금 청구권 같은 것들, 이행 의무, 소유권 이전 의무, 기타 재산권 귀속권 같은 법률의 주단 효과뿐만 아니라 이 대리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 그 효과, 취소권, 해제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등등등 손해배상까지 다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갑에게 기속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갑이 채무를 이행 안 해요. 땅을 안 넘겨줘. 그래서 병이 계약을 해제하고 야 네가 대리 잘못했다.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단 말이죠. 손해배상도 다 누구한테 기속이 된다? 갑에게 기속이 된다. 갑에게. 주된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대리행위 하자가 생겨서 발생하는 부수 효과들,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돌려주고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등등도 전부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 세 번째 줄까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본인의 능력은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인 거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갑에게 기속이 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존재할 것, 대리행위가 있을 것과 관련된 자주 출제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딱 머릿속에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상한 복대리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수험생분들이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겁나게 쉽게 나오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첫 번째가 복대리 뜻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이 복대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이해 암기하신 다음에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복인권 및 책임이 있고요. 조문이 복대리인의 지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핵심이 요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는 암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해 암기까지 해야 되죠. 자, 일단 우선 복대리의 뜻을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권행위죠.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죠. 근데 을이 땅을 팔질 않고요. 다시 병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권행위죠. 다만 본인의 수권행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불러요. 복임행위라고. 그래서 병이 정하고 A토지를 매각합니다. A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이때 병 누구 부탁을 받았어요? 을의 부탁을 받았죠.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죠. 대리인이 선임했죠, 분명히. 근데 병은 누구 땅을 팔아줬어요? 갑의 땅을 팔았죠. 다시 말해서 이 계약의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기속이 돼요? 그러니까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죠. 특히 요거를 잊지 마세요.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잊지 마세요. 을의 부탁을 받았고 을 대신했으니까 을의 대리인 아니냐? 을의 대리인이라면 권리와 의무가 을에게 귀속이 돼야 돼요. 대리행위의 권리와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본인이 돼야 돼. 얘가. 얘 본인 아니잖아요. 얘한테 귀속이 되잖아.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부탁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을 대신하니까 을의 대리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우기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 때문에 조문까지 만들어놨어. 97페이지. 4번 복대리인이지. 123조 1항. 누굴 대리한다고? 본인을 대리한다고. 더 이상 우기지 말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 본인의 대리인이구나. 아시겠죠? 아주 중요해요, 이거. 본인의 대리인. 특징을 생각해 보는데요. 자, 을이 병에게 이 부탁하는 행위. 복임행위라고 그랬죠. 수권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거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이게 대리행위예요, 이게. 그죠?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본인을 위한 것이면 표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본인을 위한 것이면 갑의 이름으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갑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을 자신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그래버리면 대리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버리면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버리면 대리행위가 돼버린단 말이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갑의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을 자신의 이름으로 해야 돼. 자, 여기서 을 자신의 이름으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을이 병한테 부탁을 합니다. 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갑 잘 모르는데 나중에 갑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책임은 내가 질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민법에서.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기면 병은 책임을 지질 않아요.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죠? 아까 대리 행위의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병은 책임지지 않아. 그런데 을 너는 책임져라 말이죠. 왜?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질지를 규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이렇게 첫 번째 특징.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 의미는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오른쪽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병이 정하고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병은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죠. 네? 대리 행위가 되려면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을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큰일 납니다.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니까. 3번 복대리인을 을이 선임했어요. 이때 을의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병의 행위로 책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병을 감독을 해야 돼요. 잘하나 못하나. 즉 을에게는 병을 선임할 권한과 감독 권한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을의 대리권이에요. 따라서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을이 병을 선임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종속을 합니다. 즉 병의 대리권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을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크면 안 돼요. 같거나 작아야 돼. 요거를 을의 대리권의 범위에 종속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 혹 을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요 병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요거를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에 종속한다 요렇게 말을 해요.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의 범위 및 존재에 종속한다. 표현은 그렇게 되고요. 의미는 뭐냐?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보다 크면 안 된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3번이고요. 4번. 병은요. 복대리인은요. 언제나 대리인의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를 들어 얘가 미성년자예요. 법정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요. 그래도 얘는 임의 대리란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해도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해도 언제나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뻑하면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법정 대리인이다. 이따로 나옵니다. 아니죠. 복대리인은 항상 뭘 통해서 대리권이 생겼어요? 숙권행위. 그러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복대리인의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문이 아주 잘 나와요.
그리고 조문, 복인권 및 책임. 복인권 및 책임은 120조부터 122조까지 있는데 120조, 121조는 임의대리고요. 122조는 법정대리입니다. 조문만 일단 이해를 해봅니다. 임의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어떨 때 복대리로 선임할 수 있을까? 어떤 책임을 지는가? 120조에 보면 95페이지 보면 법정대리부터 나왔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책임으로는 말을 일단 가로치면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경우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선임할 수 있다요. 법정대리는 무제한 복인권이 있구나.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구나. 두 번째, 그 책임으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무조건 책임을 져라. 미성년자의 부모가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너는 무조건 책임져라 이런 뜻이죠. 무조건 책임져라. 그게 122조의 뜻입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의미를 딱 머릿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단서는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의미는 이런 뜻이죠. 반면에 2번을 보면 120조에 제목은 임의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이 이렇게 돼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숙권행위를 말합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서 그 법률행위는 본인의 숙권행위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의대리를 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즉 원칙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운데 거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외가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문제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가 부득이한 사유냐. 이제 이런 거 갖고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조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책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선임 121조 1항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란 말은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이라는 뜻인데요. 선임을 잘못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나 감독을 잘못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만을 의미한단 말이죠. 무조건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을 잘못했을 때,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죠. 법정대리하고 다르죠. 법정대리는 무조건 선임할 수 있대 무조건 책임지는 거지만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으니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책임의 예외가 나오죠. 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우에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경우이다. 그중에 법정대리 앞으로 돌아옵니다. 95페이지 맨 밑에 122조 단서.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자,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한 경우에만 책임을 져라. 그게 법정대리인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고요. 무조건 책임에서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걸로 책임이 줄어든단 말이죠. 또 하나가 임의대리죠. 한 장 다시 넘겨서 96페이지
2번 박스 121조 2항.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는데 허락을 하면서 지명을 해. 얘가 지명. 본인이. 갑이 을한테 쟤를 선임해라고 지명을 해요. 여기서 조심할 거 본인이 선임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은 뭐만 해요? 지명만 해요. 선임은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합니다. 그래서 복대리예요. 본인이 선임까지 해버리면요, 그건 복대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본인이 병을 선임하라고 지명만 하고 선임은 을이 해요. 을이. 그래서 복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을이 알아서 사람을 골라서 선임한 게 아니라 갑이 지명을 한 자를 선임한 경우, 요때는 요 갑이 지명을 한 자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부적임이라고 합니다. 부적임. 부동산에서 잼뱅이야, 병이. 땅 팔아주는 게 대리행인데 만약에 부동산에서 잼뱅이야. 그럼 부동산 거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부적임하거나. 게을러 터졌어. 불성실. 근데 그 사실을 을이 알아. 알면 갑에게 통지를 해주거나 또는 해임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문을 읽어볼게요. 121조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 태만한 때가 아니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럼 보세요. 요건이 까다로워요. 병이 부적임하지도 불성실하지도 않아. 그럼 책임 안 져요. 부적임 불성실하지만 대리인이 몰라. 책임 안 져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고 대리인이 알아. 근데 통지나 해임을 했어. 역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부적임 불성실하고 앤드 대리인이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안 했을 때만 책임져라. 대리인의 책임 요건이 까다로워졌죠. 그죠? 단순히 선임 감독을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책임의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임의대리 법정대리인의 복인권 및 책임에 관련된 조문을 정확하게 꿰고 있으셔야 돼요. 조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97페이지 4번 복대리인의 지위 1항은 받고요.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이 제3자는 요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말하는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복대리인이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으려면 그 전제로 요 둘 사이에 무슨 권리 의무가 있거나, 그죠? 요 둘 사이에 무슨 권리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둘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길 여지는 거의 없고요. 요 둘 사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있으려면요, 수권행위 외에 뭐가 따로 있어야 되죠? 계약, 원인관계. 그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갑과 을 사이에 수수료 계약을 했다. 이게 민법에서 얘기하는 위임계약입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나중에 을은 갑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수수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이렇게 숙고행위를 하면서 수수료,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을에게는 나중에 갑에게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병을 선임한 경우 갑이 병을 따로 불러서 또 수수료 계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보통은.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일은 누가 하고? 얘가 하죠. 수수료는 누가 챙기고? 얘가 챙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3조 2항을 만들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을 통하여 대리인이 보수 청구권 따위가 있다면 설령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도 보수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123조 2항의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복대리인지에서 일본 본인에 대리한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대리행위할 때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고요. 복대리권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리권의 범위보다 크면 안 되니까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2번의 한가로 1번, 다음 페이지 3번. 대리인이 본인과 원인 관계에 기초하여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경우에는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과 대리인 간에 수수료 계약 즉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복대리인도 본인에 대해서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즉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과 계약 관계가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에게 비용 상환이나 보수 청구권이 있다면 복대리인은 본인과 따로 그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나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거기까지 4번, 5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네모 5번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와 있죠. 복대리권의 소멸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대리권이 소멸해서 같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복대리권만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보셔야 될 복대리 내용이고요. 특히 의 특징 정확하게 이 암기하시고 조문 암기하시고 그럼 됩니다. 그럼 복대리 문제 웬만한 거 다 풀립니다. 좀 어려워도요. 문제 자체, 지문 자체는 쉽게 출제하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요. 기가 찰 정도로 쉽게 내요.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제일 짜증나는 무권 대리가 나왔습니다.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대리권이 있고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대리권이 없는 놈이 대리 행위를 해버려. 요럴 때 본인에게 유효라 그랬는데 요런 경우 본인에게 유효, 무효, 무효.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이게 없어. 이게 무권대리예요.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다만 우리 민법은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라는 제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무권대리는 크게 광의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속에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라는 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무권대리 행위가 주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계약. 을이 지멋대로 값의 땅을 팔아버려요. 이렇게 계약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가 있어요. 근데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규정을 놨는데 요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요게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조문만 살펴볼 거예요. 이건 지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나중에 보시고 요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대리. 그리고 중간에 하나 낀 게 있는 게 있어요. 135조라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규정해 놨습니다. 아까 대리인은요. 대리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광해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와 표현 대리로 크게 나눠지며 협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 무권대리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요거다. 요거 오늘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요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표현 대리가 어떤 건지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게 이제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100페이지 가면 우리 다른 교재들을 보면요. 요게 먼저 나와요. 요게 표현 대리가 보통 이유는 요게 조문이 먼저 나와요. 요게 조문이 125조, 126조, 129조고요. 요게 130조부터 135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문 순서대로 표현 대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교재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원칙이 이거예요. 조문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이해를 합니다. 자, 100페이지에 보면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어이구 그냥 매년 출제가 되죠. 거기다가 사례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갑을병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 내용은 또 전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계약의 무권대리가 뭐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이런 거예요. 갑이 땅이 있어요. 을한테 부탁을 한 적이 없어. 그럼 을은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팔아먹었어 을이. 팔아먹는데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는 했네. 갑의 이름으로 했네.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했네. 만약에 을이요. 저 땅을 팔아먹을 때 을이 병한테 내가 갑이요 라고 갑으로 행세를 하거나 이 땅은 내 땅이다. 자기 땅이라고 만약에 매매를 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권대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건 나중에 볼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해요. 근데 그건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있는 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예요. 뭐는 없는데? 대리권은 없는데. 당연히 이 계약은 본인한테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근데 이 무효가 나중에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확정적 무효가 있고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말 그대로 무효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유동적 무효는 흔들리는 무효라고 무효는 무효인데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유동적 무효라 하는데 우리 민법이 이 무권대리 행위를 유동적 무효로 만들어 놨어요. 불확정적 무효로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을이 갑소유 땅을 대리권 없이 병한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라고 표시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 땅이 1억짜리야. 그런데 을이 팔았어. 3천만 원에 팔았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갑은 이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데 3억에 팔았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꼭 싸게 팔아야 돼? 우리 아버지 땅, 특히 아버지 땅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 생각해보면 사업한답시고 아버지가 사업자가 안 대주니까 아버지 집에 몰래 침입해갖고 서류 훔쳐가지고 팔아먹는 후레자식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헐값에 팔아먹는 거가 보통이겠지만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을이 3억에 팔았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경우에도 인정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했구나 내 자식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 해외 무권 대리는 그 결과가 본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자, 보통 3천만 원에 팔았다. 본인은 이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 안 하겠죠. 그걸 추인 거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인을 거절해버리면 갑에게 무효로 확정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3억에 팔았어요. 처음에 길길이 날뛰시던 아버님이 얼마에 팔았냐고 물어봤더니 3억에 팔았대. 화색이 돌 수 있죠. 갑자기. 급 자식이 자랑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갑에게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의 뭘 통해서 추인을 통해서 유효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여기서 본인의 추인권을 집중해서 물어봅니다. 본인의 추인 거절권. 요게 한 세트고요. 두 번째,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 본인이. 그럼 유동적이잖아요. 불확정적이잖아요. 답답한 사람이 있죠. 병. 그죠? 그래서 병은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면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추인할래 말래 이렇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최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민법상 최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촉의 의미가 있어요. 독촉. 돈 갚아! 이게 최고예요. 또 하나가 권리자한테 권리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촉구하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최고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갚을 때 너 추인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요 경우. 나중에 병이 알았어요. 1억짜리를 얼마에 샀다고? 3억에 샀다고. 이때 병은 차라리 계약이 무효인 게 낫지요. 그죠? 2억이나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병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병이 뭐 할 수 있도록? 철회라는 걸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추인을 하기 전에, 즉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기 전에 병이 뭐 할 수 있도록?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래서 핵심이 유동적 무효이면서 첫 번째, 본인한테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 철회권을 주고 있더라. 요거를 집중해서 시험 문제 물어보게 됩니다. 사례 형태로 나오더라도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례 형태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갑의 아들 을이 갑으로부터 아무런 부탁을 받은 바 없이, 대리권 없이 갑의 땅을 대리행위로 병에게 매각하였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 기본적인 세팅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 각각의 지문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를 빨리 파악하게 되면 지문이 팍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고 100페이지를 봅니다. 협의 무권대리 1번, 계약의 무권대리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 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유동적 무효고요. 동그라미 3번 상대방에게는 최고 철회권을 주고 있습니다. 4번 입증 책임 보지 마시고요. 일단 효과 동그라미 1, 2, 3번을 생각해 둡니다. 1, 2, 3번. 그리고 나서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을 봅니다. 자, 연가라 3번, 동그라미 1번 본인의 추인권 130조 이렇게 돼 있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게 추인권이에요. 그럼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그게 추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 즉 유동적 행위에 관해서 그 효과를 본인 자기 자신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고, 그 다음 오른쪽 첫 번째 줄 단독행위고.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때는 을이나 병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따라서 전부를 추인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을이 병과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을이 무권대리행위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10년으로 했어요. 자, 갑이 추인합니다. 10년을 다 추인해야 돼요. 근데 갑이 5년으로 추인할게. 이런 거 안 됩니다. 무권대리 행위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만 추인해서는 안 돼요. 전부를 추인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할 때는요, 이거는 단독으로 못해요. 병의 동의를 받아야 돼. 당연하죠.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101페이지 위에 있는 거 4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독행위로서 병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를 하라. 따라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추인은 누가 하는 거다? 갑이 하는 거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추인을 해야 되는가? 거기 132조를 보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조심하세요. 효력이 없다가 아니에요. 대항하지 못한다요. 자, 그 의미는 첫째, 갑이 추인을 할 때 꼭 얘한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사이를 못 참고 병이 팔았어요, 이거를. 또 자, 이 정을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의 승계인. 상대방의 뭐? 승계인. 자, 갑이 추인을 할 때 을한테 야, 추인하겠다 해도 되고, 무권대리인. 상대방 병한테 해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해도 된다.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상대방 무상승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밑에 A, 추인은 반드시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무권대리인 을, 무권대리 행위 직접 상대방 병, 그 병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갑이 병한 을한테 했다. 을한테. 얘한테 추인을 했다. 을이 병과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1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갑이 1월 15일 추인을 했다. 병한 을한테. 추인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병이 1월 20일 병이 알게 됐다. 추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이 시간 텀이 있잖아요. 추인했을 때부터 병이 알 때까지. 그죠? 요 사이에 병에게는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병에게만. 갑이 이미 추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추인 거절을 못해요. 추인한 걸로 끝나는 거야. 다만 병에게 추인했다. 돈 내놔. 이렇게 추인 효과를 주장하려면 병이 추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갑이 15일 날 추인을 했어요. 병은 20일 날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전, 예컨대 1월 18일. 병 모르고 있죠.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죠. 병은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원래 보세요. 철회라는 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132조 때문에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음에도 1월 15일 날 병이 아직 추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때 갑이 야 내가 이미 15일 날 추인했어. 이런 주장을 병에게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132조가 좀 어려워요. B를 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추인한 경우에, 예를 들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추인을 할 때까지는 상대방에게만은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아직 상대방이 그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죠? 104페이지를 보세요. 위에서 104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리을에 보면요. 철회의 시간적 한계라고 해서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추인을 했다면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한다? 철회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게 이거다. 본인이 누구한테 추인을 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고 그러면서 상대방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예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문에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101페이지로. 추인은 어떻게 하는가? 명시묵시 불문, 분류식 뭐 이렇게 되겠죠. 미음 추인을 하면 유효가 돼요. 근데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계약 시에 소급해서 1월 10일 날 계약했다. 15일 날 추인했다. 10일부터 유효. 꼭 기억하세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됩니다.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단서는 지금 뭐지 마시고 추인효력 133조 본문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본인이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가백에 유효가 되죠. 이 의뢰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거냐? 아니죠. 무권 대리인데 그냥 효과만 가백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C를 보면 본인이 추인을 했다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무권 대리인데 효력만 가백에 생긴다. 딱 여기까지만. 추인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추인 거절은 지금 보지 마시고 상대방 최고권하고 철회권만 남았습니다. 자, 최고는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그죠?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최고는요. 우리 첫째 날 했어요. 이거 의사표시 아니죠? 이거 뭐였죠? 최고?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었는데 최고를. 예?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21페이지 준법률행위가 뭔지 의사의 통지가 뭔지 몰라도 돼. 준법률에서 의사의 통지. 철회는 의사표시. 두 번째 103페이지로 돌아와 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134조 철회권이 있는데요. 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서는 있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얘는 철회를 못해요. 단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회하려면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라야 돼요. 선이어야 돼요. 근데 위로 올라가 보세요. 131조 최고는 어때요? 지금 134조 단서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악을 구별하고 있어요? 없어요? 구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구나.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것을 병이 알았든 몰랐든 뭐는 할 수 있구나. 최고는 할 수 있구나. 그 다음 다시 131조는 누구한테 최고하라고 돼 있어요? 본인에게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다시 135조는 본인이나 대리인에게라고 돼 있어요. 이 대리는 무권 대리인을 말하겠죠. 보세요. 상대방이 최고할 때는 추인할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을한테는 물어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131조가 본인에게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그럼 큰일 나요. 131조는. 134조는 본인이나 여기 보세요.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계약을 철회할 때 갑한테 철회한다라고 해도 되고 을한테 철회한다라고 해도 되고 다르죠 분명히. 이렇게 조문을 비교해가지고 차이점을 하나하나 캐치를 하셔야 돼요. 특히 두 번째 건 반드시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다음 결과를 봅니다. 131조를 보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라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지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라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가 아니라 바라지 아니한 때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 다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있다고 그러죠.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반면에 철회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그죠? 그죠? 계약이 무효로 확정이 되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책임도 성립하질 않아요.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이 계약이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고요.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135조 책임감은 나와요. 왜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지가. 어쨌든 103페이지 최고권 조문 확인하시고 니은의 법적 성질, 디귿의 최고권자와 상대방 A, B, 그 다음에 미음의 최고 효과, 니은, 디귿, 미음 요 정도 확인하시고 철의 조문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걸 딱딱 확인하셔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에서 협의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두고 있다. 오늘은 딱 그렇게 딱 세팅만 해두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언급한 이유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맛배기로 알려드린 거니까 세부상은 기억 안 나셔도 되고 요거는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135조 책임은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